내 이름은 윤채린, 올해 30살이다. 결혼 3일차. 나는 아침 식사를 15분 늦게 준비했다는 이유로 시어머니에게 불려가 거실에서 꼬박 이틀 동안 무릎을 꿇어야 했다. 남편은 말리지 않았다. 시누이는 그 옆에서 과자를 주워 먹었고 시아버지는 텔레비전 볼륨을 2칸 더 올렸다. 3일째 되던 날 새벽,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내게 속한 모든 것을 챙겨 나왔다. 20억 원의 혼수, 이 아파트의 등기권리증, 그리고 가족이라는 단어에 걸었던 나의 마지막 기대까지 전부 다. 그날 밤, 그들에게서 55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나는 단 한 통도 받지 않았다. 나중에 여러 소문을 들었다. 시어머니는 마트에서 이웃 주민들에게 며느리를 학대하는 미친 여자라며 손가락질을 당했다고 한다. 남편의 맞선 년은 그가 결혼 3일 만에 이혼했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입고 있던 셔츠에 커피를 확 끼얹고 자리를 떠버렸다고 했다. 시누이는 신용카드가 정지되는 바람에 좁은 고시원 방구석에서 밤새도록 엉엉 울었다고 한다. 내가 마음이 약해졌냐고? 전혀. 내가 무릎을 꿇고 있던 그 이틀 동안 그들 중 누구 하나 나를 동정하지 않았으니까.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세요. 뼛속까지 시린 얼음물이 윤채린의 정수리를 타고 쏟아져 내리던 바로 그 순간, 거실 벽에 걸린 독일산 기계식 시계가 경쾌하게 똑딱거리는 소리를 냈다. 결혼 후 3일째 되던 날 아침, 서울의 하늘은 잿빛으로 흐렸고 한 줌의 햇빛조차 들지 않았다. 전현주의 손에는 방금 전까지 얼음물이 가득 차 있던 플라스틱 생수병이 쥐어져 있었다. 물이 워낙 차가웠던 탓에 병 표면에는 아직도 촘촘한 물방울이 맺혀 흐르고 있었다. 그녀의 동작은 기가 막힐 정도로 느릿느릿했고 심지어 어떤 의식을 치르는 듯한 우아함마저 배어 있었다. 얼음물은 채린이 정성껏 관리해온 긴 머리칼 위로 사정없이 쏟아졌다. 부드럽던 머리카락은 순식간에 엉겨붙어 가닥가닥 떡이 졌고 창백하게 질린 뺨과 가녀린 목선을 타고 흘러내려 베이지색 실내복 안으로 거침없이 스며들었다. 젖은 천이 순식간에 피부에 찰싹 달라붙었다. 살을 애는 듯한 냉기가 마치 수만 개의 미세한 바늘이 되어 채린의 뼛속 깊은 곳까지 푹푹 찌르는 것만 같았다. 옷자락을 타고 흘러내린 물방울들이 뚝뚝 떨어지며 30억 원짜리 잠실 신혼집 바닥을 적셨다. 채린이 직접 고른 최고급 수입산 참나무 마루였다. 채린의 속눈썹이 파르르 떨렸다. 속눈썹 끝에 매달린 물방울 몇 개가 그녀의 시야를 흐릿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녀는 몸을 피하지도 비명을 지르지도 않았다. 두 손으로 실내복 바지 재봉선을 죽어라 움켜쥐었을 뿐이다. 얼마나 꽉 쥐었는지 손가락 관절이 병적으로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어젯밤 늦게까지 매운 고춘물에 퉁퉁 불어있던 손톱 밑살이 차가운 얼음물에 다차 살점을 도려내는 듯한 화끈거리는 통증을 동반하며 비명을 질러댔다. 불과 10시간 전 전현주는 옛날 집에서 가져온 김치통을 다시 뒤집어야 한다는 핑계로 채린을 주방 싱크대 앞에 쪼그려 앉게 했다. 그러고는 무려 20폭이나 되는 배추를 한 입 한 입 들추어가며 새빨간 고춧가루 양념을 겹겹이 다시 바르라고 강요했다. 강남의 최고급 산후조리원에서 VIP용 영양식단을 짜며 곱게 관리해온 채린의 손은 고무장갑 하나 없이 코를 찌르는 독한 고춘물 속에 무방비로 담겨 있어야만 했다. 자리에서 일어서는 순간 그녀의 허리뼈에서 뻐근한 비명이 터져나왔고 꼬박 3초 동안 눈앞이 새카맣게 전멸했다. 뼛속까지 스며든 그 끔찍한 근육통 때문에 오늘 아침 6시에 정확히 알람이 울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침대 위에서 뻣뻣하게 굳은 몸으로 20분을 버둥거린 후에야 겨우 일어날 수 있었다. 고작 그 15분을 지각했다는 이유로 전현주는 욕을 퍼붓지도 그릇을 집어 던지지도 않았다. 그저 묵묵히 냉장고 문을 열고 이 얼음물 한 병을 꺼내 들었을 뿐이다. 전현주는 흠뻑 젖은 며느리를 깔아뭉개듯 내려다보며 입꼬리를 비틀어 한없이 표독스러운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 입꼬리의 각도는 채린이 마포구 망원동의 그 낡아빠진 빌라에 처음 인사하러 갔을 때 전현주가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지었던 표정과 소름 끼치도록 똑같았다. 내 집안 법도가 지키기 힘들어 전현주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적막한 거실 안에서 마치 녹슨 톱으로 쇠를 써는 것처럼 끔찍하게 울려 퍼졌다. 그럼 그 돈 많은 친정으로 돌아가시든가? 아, 참, 내가 나가도 이 집은 여전히 내 아들 차지겠네. 전현주는 빈 플라스틱 생수병을 바닥에 툭 던져버렸다. 플라스틱이 나무마루에 부딪히며 텅 빈 파열음을 냈다. 베란다에서 난초를 가꾸느라 손톱 밑에 늘 흙대가 끼어있는 그녀의 검지 손가락이 거실 한가운데 놓인 대리석 소파 테이블 앞에 빈 공간을 가리켰다. 무릎 꿇어. 내 주제 파악이 끝날 때까지 거기서 꼼짝 말고 꿇고 있어? 체리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올렸다. 물에 젖어 엉망이 된 머리카락 사이로 눈앞에 선 60살의 여자를 죽일 듯이 노려보았다. 주제 파악. 이 집구석에서 나 윤채린의 주제가 대체 뭐란 말인가? 그녀는 이화여자대학교 식품영양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한 인재였고 월급 380만 원을 받는 전문 영양사였다. 그녀의 아버지 윤상호 회장은 연매출 200억 원을 올리는 의료기기 전문 기업을 운영하고 있었다. 결혼 전 아버지는 그녀 명의의 보험금과 신탁펀드, 그리고 미리 당겨준 유산까지 전부 끌어모아 주셨다. 무려 20억 원에 달하는 현금과 자산을 혼수로 쥐어주었고 대출 하나 없이 전액 현찰로 매입한 이 잠실 아파트까지 통째로 고시 집안에 들고 들어왔다. 판교의 단독 사옥 집무실에 앉아있던 아버지는 두툼한 서류 봉투를 그녀 앞으로 밀어주며 무뚝뚝하지만 미세하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이건 내 목숨줄이다. 남 좋은 일 시키라고 주는 돈이 아니야. 하지만 대한민국 평범한 가정이라면 엎드려 절이라도 할 이 엄청난 거액이 전현주의 눈에는 그저 믿지는 장사로 보였던 모양이다. 체린의 머릿속에 상견례를 앞두고 처음 인사하러 갔던 날의 풍경이 걷잡을 수 없이 떠올랐다. 망원동의 32평짜리 낡은 빌라에는 1년 내내 빠지지 않는 퀴퀴한 곰팡내와 싸구려 된장찌개 냄새가 진동했다. 좁은 베란다에는 17개의 난초 화분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다. 전현주는 꼬박 10초 동안 체린의 위아래를 훑어보더니 대뜸 첫마디를 내뱉었다. 사진보다 삐쩍 말랐네. 여자가 너무 마르면 애 낳기 힘든데. 뚜쟁이가 20억 원이라는 혼수 규모를 고시 집안에 귀띔했을 때도 전현주는 푹 꺼진 낡은 소파에 앉아 기뻐하기는커녕 머릿속으로 빠르게 주파나를 튕기는 얼굴이었다. 그녀는 그 자리에 앉아있던 뚜쟁이를 의식하지도 않은 채 남편과 아들을 향해 대놓고 불평을 쏟아냈다. 현금 10억으로는 택도 없지? 아파트는 적어도 50평은 돼야 해. 안 그러면 나중에 애들 커서 좁아 터져서 어떻게 살아? 결혼이 다 뭐야? 두 집안이 합쳐서 잘 먹고 잘 살자는 거 아니야? 그 집안 재산이 얼만데 20억이면 껌값이지. 전현주가 내뱉던 그 당당하고 심지어 억울해 보이기까지 하던 말투는 마치 고운성이 언제 구조조정으로 잘릴지 모르는 대기업의 말단 과장 나부랭이가 아니라 당장이라도 재벌 그룹을 물려받을 황태자라도 되는 것 같았다. 반면 그녀 윤채리는 돈으로 그들 집안의 우월한 유전자를 훔쳐보려는 값싼 상품 취급을 받았다. 차갑고 단단한 대리석 바닥에 무릎이 닿는 순간 채린의 몸이 격렬하게 움찔거렸다. 그녀는 정말로 무릎을 꿇었다. 굴복해서가 아니었다. 뼛속까지 차오르는 극도의 황당함이 그녀의 반항할 기력조차 전부 앗아가 버렸기 때문이다. 시간은 끈적거리고 도끼 품은 액체가 되어 한 방울 한 방울 그녀의 자존심을 부식시켜갔다. 6시간째. 체린의 무릎은 처음에 찌르는 듯한 통증을 지나 감각이 사라졌고 이내 불에 타는 듯한 극심한 통증과 함께 퉁퉁 부어올랐다. 거실에 텔레비전은 켜져 있었고 전현주는 9천만 원짜리 이탈리아 수입산 롱소파에 아주 편안하게 기대어 앉아 있었다. 그건 체린이 제 돈을 주고 사온 혼수 가구였다. 텔레비전에서는 아침 막장 드라마가 흘러나오고 있었고 볼륨은 일부러 23칸까지 높여져 있었다. 여주인공의 날카로운 울음소리와 시어머니의 표독스러운 욕설이 뒤섞여 체린의 고막을 윙윙거리게 만들었다. 현관에서 도어록의 비밀번호가 풀리는 전자음이 울렸다. 전현주의 막내딸 고은지였다. 홍대 카페에서 알바를 하며 월 수입이 150만 원도 채 되지 않은 이 27살짜리 아가씨는 지금 400만 원짜리 샤넬백을 어깨에 맨 채 당당하게 걸어 들어오고 있었다.
그 가방은 전현주가 채린이 해온 혼수 현금을 빼돌려 결혼 선물이라는 명목으로 자기 딸에게 강제로 안겨준 것이었다. 은지는 신발도 제대로 벗지 않은 채 양말 바람으로 거실에 들어섰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는 새언니는 쳐다보지도 않고 천장까지 닿도록 맞춤 제작된 신발장 쪽으로 직진했다. 와, 새언니 신발 진짜 많다. 은지는 과장된 감탄사를 내뱉으며 신발장에서 한 번도 신지 않은 새 페라가모 플랫슈즈를 꺼내 들었다. 이건 얼마짜리야? 그녀는 그렇게 물으면서도 자기 발에는 반 사이즈나 작아 보이는 그 가죽 구두의 막무가내로 발을 쑤셔 넣었다. 최고급 송아지 가죽이 무식하게 늘어나며 미세한 마찰음을 냈다. 채린의 목을대가 꿀꺽 넘어갔고 바짝 마른 입술이 달싹였다. 그 구두는 자기도 아직 한 번도 안 신어본 거라고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전현주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은 채 텔레비전 화면만 뚫어져라 쳐다보며 느긋하게 입을 열었다. 우리 은지 발 사이즈가 너랑 비슷하지? 다 같은 식구끼리 구두 한 켤레 가지고 유난 떨지 마라. 언니 물건이 동생 물건이고 그런 거지? 윗사람이 돼서 속 좁게 굴면 못 써. 채리는 목구멍까지 차오른 말을 억지로 꿀꺽 삼켰다. 양옆으로 늘어뜨린 두 손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 살을 깊숙이 파고들어 미세하게 핏방울이 배어 나올 때까지. 14시간째. 창밖은 이미 새카맣게 어둠이 깔려 있었다. 거실의 형광등 불빛이 눈을 찌를 듯이 하얗게 빛났다. 현관에서 다시 도어록에 삐삐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에는 고은성이었다. 결혼정보회사에서 특등급 상품으로 분류되었고 연애 시절 매주 금요일 퇴근 시간이면 딸기 케이크를 들고 그녀의 회사 1층에 칼같이 나타났던 완벽한 남편. 프로젝트 일정표처럼 정확한 타이밍을 맞춰 6개월 만에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9개월 만에 프러포즈를 하며 정성으로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던 그 남자였다. 고은성은 현관에서 슬리퍼로 갈아 신고 서류 가방을 들고 들어왔다. 그는 양복 재킷을 벗고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어 헤쳤다. 거실을 지나치던 그의 발걸음이 멈칫했다. 채리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얼굴은 종이장처럼 창백했고 입술은 바짝 말라 껍질이 일어났으며 반쯤 마른 머리카락 몇 가닥이 뺨에 처참하게 들러붙어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 대신 끝을 알 수 없는 절망적인 기대감만이 일렁였다. 그녀는 기다렸다. 평생 그녀를 지켜주겠다고 맹세했던 이 남자가 다가와 자신을 일으켜 세워주기를, 자신의 어머니를 향해 이제 그만하시라고 소리쳐 주기를. 고은성의 시선이 채린의 퉁퉁 부어오른 무릎에 머문 시간은 1초도 되지 않았다. 그는 마치 뜨거운 불에라도 된 사람처럼 황급히 고개를 돌려버렸다. 그의 목을대가 크게 한 번 출렁였고 눈동자는 불안하게 허공을 떠돌았다. 그는 상체를 살짝 숙이더니 두 사람만 들을 수 있는 극도로 억눌리고 지친 목소리로 속삭였다. 당신이 좀 참아. 우리 엄마 원래 저러시잖아.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채린의 머릿속에서 이성이라는 이름의 마지막 끈이 툭 끊어져 버렸다. 그녀는 고은성이 허리를 펴고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안방으로 쏙 들어가 버리는 뒷모습을 지켜보았다. 안방 문이 달칵하는 가벼운 소리를 내며 굳게 닫혔다. 그 소리는 결코 크지 않았지만 마치 거대한 쇠망치가 되어 채린의 심장을 피투성이로 짓이겨 놓는 것 같았다. 그랬다. 달콤했던 딸기 케이크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기다려주던 그 정성도 모두 가짜였다. 오직 눈앞에 보이는 저 비겁한 뒷모습과 당당하게 내뱉은 좀 참으라는 그 말 한마디만이 저 남자의 뼛속 깊이 박혀있는 진짜 악독함이었다. 그는 어머니가 아내를 괴롭히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게 아니었다. 그저 아내의 자존심을 짓밟아 아들로서의 평온함을 유지하는 것이 그에게는 너무나도 남는 장사였을 뿐이다. 27시간째. 위장이 뒤틀리며 신물이 왈칵왈칵 넘어왔다. 채린의 눈앞이 여러 겹으로 겹쳐 보이기 시작했다. 은지가 그녀의 앞에 쪼그려 앉았다. 손에는 반쯤 베어문 초콜릿 웨하스가 들려 있었다. 과자 부스러기가 대리석 바닥으로 뚝뚝 떨어졌다. 새언니, 배고프지? 은지의 눈빛에는 마침내 재미있는 장난감을 찾아낸 악동 같은 질 나쁜 흥분감이 번뜩이고 있었다.
그녀는 남은 과자 반 조각을 체린의 코앞에서 살랑살랑 흔들었다. 착한 아가씨 하고 불러봐. 그럼 이거 줄게. 체린의 눈동자가 기계처럼 아주 느리게 돌아갔다. 그녀의 시선은 은지의 어깨 너머 매끄러운 거실 벽면에 가닿았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호흡의 속도조차 흐트러지지 않았다. 재미없어 은지는 입술을 삐죽거리더니 남은 과자를 제 입속으로 쏙 집어넣었다. 그러고는 손에 묻은 부스러기를 탁탁 털어내고 자리에서 일어나 가버렸다. 41시간째. 전현주가 주방에서 작은 사기 그릇을 들고 나왔다. 그릇 안에는 김장할 때 쓰는 굵은 소금이 가득 담겨 있었다. 그녀는 체린의 앞으로 다가와 꼿꼿하게 무릎을 꿇은 자세를 유지하고 있는 여자를 깔아뭉개듯 내려다보았다. 전현주의 눈에 체린의 이 침묵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도발이었다. 이 돈 많은 집안의 귀하신 딸내미가 대체 무슨 배짱으로 이 지경이 되도록 울며불며 살려달라고 빌지 않는단 말인가? 전현주는 코웃음을 치더니 손목을 획 뒤집었다. 차르륵. 날카로운 모서리를 가진 거친 굵은 소금 한 움큼이 체린이 무릎을 꿇고 있는 바닥 위로 무자비하게 흩뿌려졌다. 오랜 시간 짓눌려 이미 시뻘겋게 붓고 피부가 까진 무릎이 순식간에 그 날카로운 소금 알갱이들 위로 짓눌렸다. 그 순간 체린의 몸이 발작하듯 펄쩍 튀어올랐다. 소금 알갱이들이 약해진 피부를 찢고 피가 배어나오는 상처 속으로 파고들었다. 마치 누군가 깨진 유리 조각을 그녀의 뼛속에 억지로 쑤셔박는 듯한 끔찍한 고통이었다. 콩알만 한 식은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려 핏발이 선 소금 알갱이 위로 뚝뚝 떨어졌다. 그녀는 진한 쇳물 맛이 입안에 퍼질 때까지 아랫입술을 꽉 깨물고 버텼다. 전현주는 극심한 고통으로 파르르 떨리는 체린의 어깨를 보며 흡족한 미소를 지었고 뒤돌아 제 방으로 쏙 들어가 버렸다. 48시간이 끝났다. 그만 일어나 식당 쪽에서 전현주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놋그릇과 수저가 식탁에 부딪히는 경쾌한 소리가 이어졌다. 그녀는 여유롭게 아침 식사를 하는 중이었다. 체리는 얼음장 같은 대리석 바닥을 두 손으로 짚었다. 하반신은 이미 감각이 완전히 마비되어 마치 무릎 아래가 통째로 잘려나간 것 같았다. 오른쪽 다리를 살짝 움직이려 하자 뼈를 후벼 파는 듯한 극심한 통증이 순식간에 전신을 휩쓸었고 몸이 통제력을 잃고 앞으로 푹 고꾸라졌다. 그녀는 신음조차 내지 않았다. 팔꿈치로 바닥을 죽어라 버티며 아주 조금씩 마치 망가진 목각 인형처럼 벽을 짚고 위태롭게 일어섰다. 고급 실크 벽지 위에는 그녀의 손바닥에서 배어나온 식은땀 자국이 선명하게 남았다. 그녀는 더 이상 자기 것이 아닌 듯한 두 다리를 질질 끌며 한 걸음 한 걸음 화장실을 향해 기어가듯 걸음을 옮겼다. 발을 내디딜 때마다 무릎에 박힌 소금 알갱이와 핏물이 뒤엉켜 살을 비벼댔고 그때마다 숨이 턱턱 막히는 아찔한 현기증이 몰려왔다. 달칵. 화장실 문이 안에서 굳게 잠겼다. 체리는 세면대 앞에 서서 거울 속의 자신을 바라보았다. 퀭하게 파인 눈, 피가 맺히도록 깨문 입술, 한때 우아했던 얼굴은 지금 귀신처럼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울지 않았다. 극도의 분노와 소름 끼치는 이성 앞에서 눈물 따위는 너무나도 값싼 감정의 찌꺼기일 뿐이었다. 그녀는 수도꼭지를 틀었다. 콸콸 쏟아지는 물소리가 순식간에 좁은 화장실 안을 가득 채우며 밖으로 새어나갈지 모를 모든 소음을 완벽하게 차단했다. 그녀는 허리가 끊어질 듯한 통증을 꾹 참고 허리를 숙여 욕실장 맨 아래 칸의 서랍을 열었다. 예비용 수건들 밑에는 까만색 세컨드폰이 숨겨져 있었다. 전현주도 고운성도 전혀 알지 못하는 물건이었다. 손가락이 뻣뻣하게 굳어 말을 듣지 않았다. 3번이나 시도한 끝에 겨우 화면 잠금을 풀 수 있었다. 그녀는 연락처에 저장된 단 하나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뚜. 신호음이 한 번 울리기가 무섭게 전화가 연결되었다. 쓸데없는 안부 인사도 질문도 없었다. 아빠. 체린의 목소리는 모래를 한 움큼 삼킨 것처럼 거칠게 갈라져 있었다. 그녀는 복잡한 암호를 쓰지도 않았고 억지로 강한 척 꾸며내지도 않았다. 계산과 학대만이 난무하는 이 얼음장 같은 집구석에서
그녀가 유일하게 무장 해제될 수 있는 단 1초의 순간이었다. 나 집으로 갈래. 수화기 너머로 죽은 듯한 정적이 흘렀다. 꼬박 3초 동안 두 사람 사이에는 미세한 기계음만이 맴돌았다. 알았다. 윤상호 회장의 목소리는 낮고 억눌려 있었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을 부숴버릴 듯한 압도적이고 든든한 힘이 실려 있었다. 내 집, 내 돈, 단 한 푼도 그 집에 남겨두지 마라. 당장 차 보내마. 아버지는 고은성이 어디 있는지 묻지 않았고 전현주가 무슨 짓을 했는지도 묻지 않았다. 수십 년간 거친 재계에서 살아남은 노련한 사업가는 딸이 이 비상 연락망으로 전화를 걸어온 그 순간부터 지난 48시간 동안 벌어진 참상을 모두 꿰뚫어 본 것이다. 체리는 전화를 끊고 서서히 까맣게 꺼져가는 화면을 응시했다. 그녀는 숨을 깊게 들이마신 뒤 휴대전화를 코트 주머니에 쑤셔 넣었다. 새벽 4시 50분. 서울의 밤하늘은 여전히 먹물을 풀어놓은 듯 캄캄했고 공기에는 살을 애는 듯한 냉기가 감돌았다. 까만색 제네시스 G90 한 대가 잠실 아파트 단지 입구에 소리 없이 미끄러져 들어와 멈춰섰다. 운전석 문이 열리고 검은색 정장 차림의 과묵한 중년 남자가 내렸다. 그는 윤상호 회장의 최측근 수행비서이자 운전기사로 윤 씨 집안에서 꼬박 15년을 일하며 채린이 어린 소녀에서 어엿한 성인으로 자라나는 과정을 모두 지켜본 사람이었다. 띵! 하는 소리와 함께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체리는 카멜색 막스마라 코트를 입고 은색 리모와 기내용 캐리어를 끌며 절뚝거리는 걸음으로 걸어 나왔다. 그녀의 발걸음은 납덩이를 단 듯 무거웠고 오른발이 바닥에 닿을 때마다 고통으로 미간이 통제할 수 없이 일그러졌다. 수행비서는 재빨리 다가가 그녀의 캐리어를 넘겨받았다. 그의 시선이 체린의 퉁퉁 부은 눈가와 기형적으로 비틀린 다리에 아주 짧게 머물렀지만 그는 아무것도 묻지 않은 채 그저 묵묵히 고개만 숙여 보였다. 아가씨, 타시지요. 회전문 앞에 다다른 체린이 돌연걸음을 멈췄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아파트 1층 로비를 한번 쓱 쳐다보았다. 백열등의 불빛이 구역질이 날 만큼 눈부셨다. 매끄러운 유리문 위로 지금 자신의 꼬락서니가 고스란히 비쳤다. 헝클어지고 푸석푸석한 머리칼, 종이장처럼 창백한 뺨, 그리고 48시간의 무릎 꿇기로 인해 뻣뻣하게 굳어버린 구부정한 몸뚱어리. 불과 3일 전, 그녀는 맞춤 제작한 새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장밋빛 미래를 꿈꾸며 이 문을 들어섰다. 그리고 3일 후, 그녀는 전쟁통에 도망치는 죄수처럼 비참하게 이곳을 빠져나가고 있었다. 그녀는 미련 없이 몸을 돌려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곧장 차 문을 향해 걸어갔다. 뒷좌석에 올라타는 순간 묵직한 차 문이 닫히며 바깥의 차가운 공기를 완벽하게 차단했다. 차 안에는 은은하고 익숙한 소나무 향 방향제 냄새가 맴돌았다. 아버지의 차에서 늘 나던 바로 그 냄새, 그녀가 어릴 적부터 맡아온 절대적인 안전과 완벽한 보호를 상징하는 그 향기였다. 48시간 동안 활시위처럼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신경줄이 그 소나무 향을 맡는 순간 맥없이 툭 끊어져 버렸다. 눈가에 지독하게 참아왔던 눈물이 마침내 둑이 무너지듯 쏟아져 내렸다. 한 방울, 두 방울, 막스마라 코트의 부드러운 캐시미어 깃 위로 소리 없이 떨어지며 짙은 얼룩을 번져갔다. 그녀는 소리 내어 울지 않았다. 그저 제 손등을 피가 나도록 꽉 깨문 채 지난 3일간 뼛속까지 새겨진 모든 굴욕과 절망을 뜨거운 눈물로 씻어내고 있었다. 오전 9시. 전현주는 화려한 몸빼바지 차림으로 하품을 쩍쩍해대며 작은 방에서 걸어 나왔다. 그녀는 습관처럼 주방으로 향했다. 체린을 부려먹어 해장용 보얀 사골국을 끓이게 할 참이었다. 은지가 어젯밤 홍대에서 새벽까지 술을 퍼마시고 들어와 지금도 제 방에서 세상 모르고 코를 골고 있었기 때문이다. 체린아, 이 기집애가 해가 중천에 떴는데 아직도 안 일어나? 전현주는 신경질적으로 소리를 빽지르며 양문형 대형 냉장고 앞으로 다가가 냉장고 문을 확 열어젖혔다. 그녀의 손이 허공에서 뻣뻣하게 굳어버렸다. 텅 비었다. 아침 식사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수준이 아니었다. 냉장고 전체가 말 그대로 텅텅 비어 있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꽉꽉 들어차 있던 호주산 최고급 와규, 제주도 흑돼지, 비싼 해산물, 온갖 유기농 채소들, 심지어 줄 맞춰 세워져 있던 값비싼 수입 양념장들까지 모조리 증발해버렸다. 더 기가 막힌 건 어제 그녀가 체린을 닭달에 밤새 양념을 치대게 했던 그 커다란 김치통마저 귀신같이 사라졌다는 사실이다. 전현주의 등골을 타고 정체 모를 서늘한 한기가 쫙 뻗쳐 올랐다. 그녀는 획 돌아서서 안방을 향해 다급하게 뛰어갔다. 문은 잠겨있지 않았고 밀자마자 허무하게 열렸다. 방 안은 소름 끼칠 정도로 깔끔했다. 전현주는 옷장 앞으로 돌진해 문을 거칠게 열어젖혔다. 체린의 신상 명품 옷과 온갖 가방, 구두들로 꽉 차 있던 옷장에는 이제 뼈대만 남은 앙상한 옷걸이들만 덩그러니 걸려 있었다. 그녀는 안방 욕실로 뛰어 들어갔다. 세면대 위에 있던 체린의 전동 칫솔, 양치컵, 수십만 원짜리 라메르 화장품 세트, 심지어 수건거리에 걸려있던 목욕 수건까지 남김없이 사라지고 없었다. 그 여자는 자기 물건을 토시 하나 남기지 않고 싹 다 쓸어간 것이다. 전현주는 사색이 되어 거실로 뛰쳐나왔다. 횡한 거실에 남은 것이라곤 그녀가 망원동 옛집에서 챙겨온 칙칙한 녹그릇 세트와 베란다에 덩그러니 놓인 17개의 난초 화분뿐이었다. 그녀는 마침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깨달았다. 이건 어린 철부지 며느리가 삐쳐서 친정으로 도망간 수준이 아니었다. 무려 20억 원짜리 혼수가 걸린 일이었다. 오전 9시 11분에 전현주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체린의 번호를 눌렀다. 전원이 꺼져 있어 비소리 후 음성사서함으로 연결됩니다. 9시 15분 후 고은성은 회사 1층 카페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며 전화를 걸고 있었다. 돌아오는 건 똑같이 차가운 전원 꺼짐 안내 멘트뿐이었다. 3통, 5통, 10통. 낮 12시가 되자 휴대전화를 쥔 고은성의 손바닥은 이미 식은 땀으로 흥건했다. 그제야 뭔가 단단히 잘못되었다는 걸 눈치챈 그는 체린이 일하던 강남 산후조리원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 고은성 씨 실장의 목소리에는 사무적인 냉랭함이 뚝뚝 묻어났다. 윤채린 선생님은 어제 이미 사직서를 제출하셨고요. 업무 인수인계도 다 끝난 상태입니다. 오후 2시 이 고은성은 반차를 내고 차를 몰아 한남동 윤씨 집안의 철통보안 단독 저택 앞으로 달려갔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대문 인터폰을 꾹꾹 눌러댔다. 인터폰 너머로 감정 하나 섞이지 않은 집사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고은성 씨, 아가씨는 댁에 안 계십니다. 회장님께서 윤씨 집안은 당신을 환영하지 않으니 당장 돌아가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오후 3시 전현주는 횡한 거실을 안절부절 못하며 맴돌고 있었다. 극도의 공포감에 사로잡힌 그녀의 손가락이 미친 듯이 떨렸다. 20통째 전화를 걸던 참이었다. 그 순간 그녀의 시선이 거실 한가운데 놓인 거대한 이탈리아제 롱소파에 꽂혔다. 9천만 원. 전현주의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그녀는 짐승처럼 소파로 달려들어 부드러운 천연 가죽 표면을 두 손으로 미친 듯이 쓰다듬었다. 아직 있다. 소파는 아직 여기 있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이 소파 다리를 타고 바닥으로 향한 순간 동공이 찢어질 듯 수축했다. 소파 및 참나무 마루 위에 연필로 그어놓은 아주 희미한 선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었다. 사이즈를 재기 위해 표시해둔 마크. 포장이사 센터 직원들이 남겨놓은 표식이었다. 밤 11시 47분. 고은성은 불도 켜지 않은 거실 바닥에 넋을 잃고 주저앉아 있었다. 불과 3시간 전 대형 이삿짐 센터 트럭 2대가 아파트 밑에 멈춰 섰다. 유니폼을 입은 인부 여러 명이 법인 직인이 찍힌 리스트를 들고 올라와서는 거실에 대형 텔레비전, 최고급 오디오, 심지어 안방에 있던 수천만 원짜리 매트리스까지 표정 하나 안 변하고 싹 다 드러내버렸다. 전부 체린의 혼수 목록에 있던 물건들이었다. 부피가 너무 커서 새벽에 온 승용차에는 실을 수 없으니 아예 대낮에 당당하게 트럭을 몰고 와서 싹쓸이해 간 것이다. 전현주가 바닥에 드러누워 발악하며 막아보려 했지만 인부 중 한 명이 툭 던진 말에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 이거 대형 법무법인에서 정식으로 발부받은 재산보전 가압류 명세서입니다. 여기서 더 방해하시면 영업방해로 경찰 부르겠습니다.
고은성의 목은 이미 완전히 쉬어버려 쇳소리조차 나오지 않았다. 그는 기계처럼 55번째 통화 버튼을 눌렀다. 달칵. 기적처럼 전화가 연결되었다. 고은성은 용수철처럼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두 손으로 스마트폰을 부서져라 움켜쥐었다. 바짝 말라 갈라진 입술이 벌어졌다. 체리나,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것은 익숙한 아내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지독하게 차분하고 사무적인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정도의 김 변호사입니다. 윤채린 씨의 이혼 및 재산 반환 청구 소송 대리를 맡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당사자의 개인 번호로 연락하는 것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할 일이 있으시면 저희 사무실로 직접 연락해 주십시오. 고은성의 숨이 멎었다. 마치 아침에 채린의 머리 위로 쏟아졌던 것보다 만 배는 더 차가운 얼음물을 뒤집어 쓴 것만 같았다. 대체 왜 그는 목구멍 깊은 곳에서 이 말을 쥐어짜냈다. 목소리가 형편없이 떨리고 있었다. 수화기 너머의 김 변호사는 그의 감정 붕괴 따위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저 감정의 동요가 전혀 없는 평온한 말투로 사무실 연락처와 팩스 번호를 한 번 더 읊어준 뒤 아주 깔끔하게 전화를 끊어버렸다. 끊긴 전화의 신호음만이 반쯤 텅 빈 거실 안을 맴돌았다. 고은성은 차가운 바닥에 넋을 잃고 주저앉아 있었다. 스마트폰 화면에서 뿜어져 나오는 푸르스름한 불빛이 멍하고 초점 잃은 그의 얼굴을 비췄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손을 뻗어 덜덜 떨리는 손끝으로 옆 바닥에 희미하게 남은 연필 자국을 더듬었다. 고은성의 손가락이 그 얕은 연필 자국을 죽어라 후벼 팠다. 손톱 주변이 피가 통하지 않아 새하얗게 질려버렸다. 그것은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남긴 표식이었지만 마치 녹슨 수수용 메스처럼 그가 꿈꾸던 완벽한 신분 상승의 단꿈을 피투성이로 찢어발기고 있었다. 이혼 후 첫 달, 고씨 집안의 추락 속도는 서울타워에서 자유낙하하는 돌덩이보다도 빨랐다. 윤채린 명의로 되어 있던 30억 원짜리 잠실 전세 아파트는 김 변호사의 번개 같은 법적 조치에 의해 한치의 이변도 없이 회수되었다. 법원 집행관들이 빨간색 압류 딱지를 들고 들이닥친 날, 서울에는 추적추적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다. 전현주가 현관 바닥에 드러누워 발악해보았지만 표정 없는 두 명의 집행관에 의해 아주 가볍게 양팔을 붙들려 끌려나갔다. 수치심을 상징하는 그 새빨간 압류 딱지는 그녀가 미처 빼돌리지 못한 명품 가방의 더스트백 위에 아주 반듯하게 붙어버렸다. 그들은 야반도주하듯 마포구 망원동의 낡은 빌라로 다시 짐을 싸서 돌아와야 했다. 페인트가 다 벗겨진 낡은 철문을 밀고 들어가자 하수구 역류하는 냄새와 햇빛 한 번 들지 않은 퀴퀴한 곰팡내, 그리고 싸구려 된장찌개가 쉰 듯한 시큼한 냄새가 무방비 상태인 고은성의 콧속을 훅 찔러왔다. 32평짜리 좁아터진 공간에 이제 다 큰 어른 4명이 억지로 몸을 구겨넣고 살아야 했다. 내 방은 어쩌고? 난 대체 어디서 자라는 거야? 고은지의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거실에 누렇게 뜬 천장을 뚫어버릴 듯 울려 퍼졌다. 그녀의 손에는 채린의 혼수 자금으로 산 샤넬백이 여전히 꽉 쥐어져 있었다. 가방의 부드러운 양가죽에는 이사 도중 긁힌 눈에 띄는 흠집이 나 있었다. 원래 자기 방이었던 곳이 지금은 전현주가 잠실에서 억지로 건져온 온갖 잡동사니들로 꽉 차 있는 꼴을 보자 은지의 눈에서 아직 덜 지워진 마스카라와 눈물이 뒤섞인 시커먼 구정물이 두 줄기로 흘러내렸다. 전현주는 20년 전에 사서 이미 쿠션이 푹 꺼질 대로 꺼진 낡은 소파에 기운 없이 널브러졌다. 반쯤 감긴 눈으로 싸구려 장판이 깔린 거실 한가운데의 빈 공간을 힘없이 가리켰다. 바닥에서 전현주의 목소리에는 자포자기한 듯한 쉰소리가 섞여 있었다. 안 자본 것도 아니잖아. 내 새언니도 우리 집에서 맨바닥에 무릎 꿇고 잘만 있었는데 뭘. 새언니라는 단어를 듣자 고은지의 눈가가 격렬하게 파르르 떨렸다. 그녀는 들고 있던 샤넬백을 소파 등받이에 퍽 소리가 나도록 거칠게 내동댕이 치더니 획 돌아서서 화장실 문을 쾅 부서져라 닫고 들어갔다. 그 엄청난 충격에 벽에 페인트 가루가 우수수 떨어져 내렸다. 30분 뒤
화장실에서 나온 고은지의 두 눈은 벌에 쏘인 복숭아처럼 퉁퉁 부어 있었다. 그녀는 전현주 쪽은 쳐다보지도 않은 채 조명 냄새가 찌든 낡은 이불을 획 끌어당겨 몸을 둥글게 말고 거실 구석에 처박혔다. 고동화는 내내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다. 한진건설에서 평생 만년 부장으로 일하며 아내 앞에서는 늘 침묵을 지켜온 이 남자는 지금 잔뜩 굽은 등선으로 푹 꺼진 낡은 소파 끝자락에 걸터 앉아 있었다. 그의 시선은 베란다에 놓인 17개의 난초 화분에 멍하니 꽂혀 있었다. 이삿짐을 나르는 과정에서 이리저리 부딪히고 물조차 제대로 먹지 못한 탓에 가장 비싼 소심난 새부는 이미 뿌리부터 누렇게 변해가고 있었다. 바싹 마른 잎사귀들이 화분 테두리에 힘없이 축 늘어진 꼴이 마치 이 집구석에 남은 생기 잃은 산송장들과 다를 바 없었다. 경제적인 벼랑 끝 추락은 지옥의 겉핥기에 불과했다. 전현주의 숨통을 진짜로 조여온 것은 그녀가 속해 있던 사교계의 완벽한 붕괴였다. 전현주는 이 망원동 동네에서 꼬박 30년을 살며 동네 부녀회에서 절대적인 발언권을 가진 핵심 인물이었다. 예전에는 동네 어귀의 마트에 장을 보러 가면 여사장님이 얼굴 가득 웃음을 띠고 그녀의 검은 비닐봉지에 대파 두어 단을 덤으로 찔러 넣어주곤 했다. 하지만 지금 그녀가 에코백을 들고 좁은 동네 골목길을 걸어갈 때면 마주 오던 이웃 아줌마들은 5m 전방에서부터 갑자기 발걸음을 재촉하거나 아예 고개를 획 돌려버렸다. 마치 그녀의 몸에 옮으면 죽는 전염병이라도 묻어있는 사람 취급이었다. 전현주는 숨이 가빠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스마트폰을 꺼내 카카오톡에 있는 망원동 수요 목욕탕 모임 단톡방을 눌렀다. 화면에는 김사모가 10분 전에 올린 메시지가 떠 있었다. 어머나, 회원님들, 이번 주 목욕탕 모임 시간 변경됐으니까 다들 잊지 마세요. 그 메시지 아래로 김사모는 단톡방에 있는 13명의 멤버들을 하나하나 태그했다. 오직 단 한 사람, 전현주의 이름만 쏙 빠져 있었다. 스마트폰을 쥔 전현주의 손가락 마디가 새하얗게 질렸다. 화면의 불빛이 그녀의 탁한 눈동자를 찌르는 듯 했다. 그녀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아주 잘 알고 있었다. 고은지가 며칠 전 홍대 술집에서 떡이 되도록 술을 퍼마시고는 제 엄마가 재벌가 딸내미한테 어떻게 얼음물을 쏟아부었는지, 어떻게 굵은 소금 위에서 꼬박 이틀을 무릎 꿇게 만들었는지 그 잘난 무용담을 곁에 있던 잡것들에게 떠벌린 것이다. 그 소리는 옆 테이블 사람들의 귀에 고스란히 들어갔고 48시간도 채 되지 않아 그 악독한 시어머니와 이틀간의 소금밭 벌새우기 사건의 전말은 날개를 단 듯 망원동 바닥 전체로 쫙 퍼져버렸다. 가장 치명적인 일격은 그 주 주말 주일 예배에서 떨어졌다. 예배당 안에는 오래된 나무 의자와 싸구려 방향제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전현주는 늘 그렇듯 자기가 생각하기에 가장 고상해 보이는 짙은 보라색 정장을 빼입고 셋째 줄 자리에 앉았다. 목사님의 설교가 끝나고 교인들이 335 복도에 모여 안부를 묻기 시작할 무렵 평소 가장 존경받던 나이 지긋한 권사님 한 분이 종이컵 커피를 든 채 전현주 앞으로 곧장 다가왔다. 웅성거리던 복도의 대화 소리가 일순간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20개가 넘는 눈동자가 마치 탐조등처럼 일제히 전현주의 얼굴을 쏘아보았다. 현주 집사님, 권사님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글자 하나하나가 또렷했고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듯한 연민과 심판의 기운이 서려 있었다. 집사님이 한 짓, 나도 다 들었어요. 남의 집 귀하게 자란 딸을 그 굵은 소금 밭에서 이틀이나 무릎을 꿇리다니. 전현주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요동쳤고 심장은 누군가의 차가운 손에 꽉 쥐어짜이는 듯했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반걸음 뒤로 물러섰고 차가운 복도 벽에 등이 쿵 부딪혔다. 권사님은 쯧쯧 혀를 차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 눈빛에는 숨길 수 없는 경멸이 가득했다. 대개 은성이가 만약 딸이었다면, 시댁에서 그런 꼴을 당했다면 집사님 심정이 어땠겠어요. 주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거늘 집사님 행동이 매주 바치는 11조 앞에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전현주는 예배당 복도에 선 채 입술을 바들바들 떨었다. 목구멍에서는 끄끄거리는 의미 없는 소리만 새어나왔다. 반박하고 싶었다. 그 여자가 집안 법도를 몰라서 가르친 것뿐이라고,
시어머니로서 당연한 권리였다고 따지고 싶었다. 하지만 주변에서 수군거리는 입술들과 마치 쓰레기를 보는 듯한 교인들의 시선을 마주하자 단 한 글자도 입 밖으로 꺼낼 수가 없었다. 그녀의 손에는 오늘 예배 때 쓴 찬송가 책이 여전히 꽉 쥐어져 있었다. 손톱이 거친 종이 사이를 파고들었고 손가락 관절은 시체처럼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이 숨막히는 분위기 속에서 전현주는 아주 미친 결정을 내렸다. 당장 고은성의 선자리를 알아봐야겠다는 것이었다. 하루빨리 조건 좋은 여자를 찾아 잃어버린 돈과 체면을 싹 다 메워야만 했다. 그녀는 돈을 잃고 눈이 뒤집힌 도박꾼처럼 매일같이 온갖 결혼정보 회사 뚜쟁이들에게 미친 듯이 전화를 돌려댔다. 첫 번째 맞선은 강남구의 인테리어가 아주 미니멀한 고급 카페에서 잡혔다. 고은성은 그나마 하나 있는 멀쩡한 맞춤 정장을 빼입고 통유리창 앞에 바짝 얼어붙은 채 앉아 있었다. 그의 앞에 놓인 아이스 아메리카노 잔에는 물방울이 촘촘하게 맺혀 유리잔을 타고 흘러내려 컵받침 위에 짙은 물자국을 번지게 했다. 그의 맞은편에 앉은 여자는 30 초반의 은행원이었는데 화장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했고 눈빛은 마치 위조지폐 감별기처럼 날카로웠다. 여자는 자기 앞에 놓인 커피에는 입술조차 대지 않았다. 자리에 앉은 지 3분도 채 되지 않아 에르메스 버킨백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테이블 위에 가볍게 올려놓았다. 고은성 씨, 맞으시죠? 여자의 목소리에서는 맞선 자리에 어울리는 온기라곤 단 1%도 찾아볼 수 없었다. 제가 나오기 전에 조금 알아봤는데요. 이전 결혼 생활이 딱 3일 만에 끝났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커피잔 손잡이를 쥐고 있던 고은성의 손가락이 뻣뻣하게 굳었다. 그의 손이 덜덜 떨리면서 잔 속의 얼음이 찰그랑하고 부딪히는 소리를 냈다. 그의 목을대가 힘겹게 한번 꿀꺽 넘어갔고 목구멍에 가시 돋친 손뭉치가 콱 틀어박힌 것만 같았다. 네, 그는 이빨 사이로 겨우 한 글자를 쥐어짜냈다. 이유를 좀 여쭤봐도 될까요? 여자가 상체를 살짝 앞으로 기울였다. 수수룡 메스 같은 눈빛이 그가 기를 쓰고 위장한 알량한 체면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고은성의 등줄기가 순식간에 식은 땀으로 흠뻑 젖었다. 그는 가장 그럴듯한 핑계를 찾기 위해 뇌를 미친 듯이 굴렸다. 2초 정도 뜸을 들인 후 그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성격 차이였습니다. 여자가 갑자기 픽하고 실소를 터뜨렸다. 그 웃음에는 예의라곤 찾아볼 수 없는 아주 노골적인 조롱과 냉소만이 가득했다. 3일 만에 성격 차이를 아셨다고요? 여자는 스마트폰을 집어들고 아주 우아한 동작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러고는 그를 벌레 보듯 내려다보며 쏘아붙였다. 고은성 씨, 대개 집안에 제가 모르는 무슨 치명적인 결함이라도 있습니까? 정신병 내력이 있나요? 아니면 남들에게 말 못할 가정폭력 성향이라도 있으신가? 첫 맞선은 15분 만에 처참하게 끝이 났다. 이어진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맞선에서도 뚜쟁이들이 전해오는 피드백은 점점 더 짧아졌다. 처음에는 조금 안 맞는 것 같다 해서 시작해 나중에는 그냥 없던 일로 하자로 바뀌더니 마지막 뚜쟁이는 아예 전화통에 대고 조건이 너무 형편없다라며 돌직구를 꽂아버렸다. 전현주는 전화기를 붙들고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었다. 칠판을 손톱으로 긁는 듯한 날카로운 목소리로 빽소리를 질렀다. 우리 아들이 대기업 정규직 과장이에요. 연봉이 6천만 원이라고요. 우리 애가 어디가 어때서요? 다들 눈깔이 삐었나. 수화기 너머의 뚜쟁이는 차갑게 한숨을 내쉬었다. 현주 언니, 은성이가 나빠서가 아니야. 언니네 집안 소문이 지금 바닥에서 아주 개차반이 났어. 20억 혼수 싸들고 온 귀한 집 딸내미를 어떻게 쫓아냈는지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 지금 제정신 박힌 집안 딸 중에 언니네 집구석에 제 명줄 내놓고 시집갈 미친년은 아무도 없어. 끊어진 전화 신호음이 마치 불꽃 튀는 따귀가 되어 전현주의 뺨을 무자비하게 후려치는 것 같았다. 이혼 후 77일째 되던 날. 그날 서울의 기온은 영하 10도까지 곤두박질 쳤다. 망원동 낡은 빌라의 유리창에는 성에가 두껍게 얼어붙어 있었다. 저녁 8시, 집안이 갑자기 무덤처럼 새카만 어둠 속에 잠겼다.
전기가 끊긴 것이다. 그 이유는 기가 막히다 못해 헛웃음이 나올 지경이었다. 예전부터 고은성의 월급 통장은 전현주가 꽉 쥐고 흔들었다. 10억 원에 달하는 현금 혼수는 명의만 체린의 것이었지. 전현주는 결혼식 다음날 이미 그 돈의 일부를 몰래 빼돌려 고은지가 밖에서 끌어다 쓴 사채 빚을 갚고 이 낡은 빌라를 리모델링할 계약금으로 써버렸다. 김 변호사가 법원에 강제 집행영장을 들고 와 그 돈을 원금에 이자까지 싹 쓸어갔을 때 고씨 집안의 현금 흐름은 순식간에 박살이 났고 도저히 메울 수 없는 거대한 블랙홀이 생겨버린 것이다. 전현주가 손전등을 켜고 1층 편의점 ATM 기기로 달려가 공과금을 조회해 보고서야 알았다. 전기 요금뿐만 아니라 2달치 도시가스 요금, 아파트 관리비까지 전부 미납 상태였다. 총연체 금액은 327만 원. 12월의 서울, 보일러가 끊긴 낡은 빌라는 거대한 얼음 창고나 다름없었다. 어둠 속에서 숨을 내쉴 때마다 허연 입김이 푹푹 뿜어져 나왔다. 새벽 2시, 전현주는 뼛속까지 스며드는 추위에 눈을 떴다. 터질 듯한 방광을 부여잡고 더듬더듬 화장실을 향해 걸어갔다. 복도에는 불빛 한 점 없었고 맨발은 이미 꽁꽁 얼어 감각조차 없었다. 그녀가 화장실 문 앞에 다다른 바로 그 순간 오른쪽 발끝에 무언가가 턱하고 걸렸다. 고동환이 복도 한가운데 아무렇게나 벗어 던져둔 딱딱한 거실용 슬리퍼였다. 전현주는 찢어지는 듯한 비명을 지르며 중심을 잃고 차갑고 단단한 시멘트 바닥 위로 쿵 하고 처박혔다. 우두둑. 소름 끼치는 뼈 부러지는 소리가 적막한 새벽 공기를 찢고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전현주의 오른쪽 다리는 인체 구조상 절대 불가능한 기괴한 각도로 바깥쪽을 향해 완전히 꺾여 있었다. 눈앞이 하얘지는 극심한 고통이 순식간에 그녀의 폐 속에 있는 모든 공기를 쥐어짜냈다. 구급차의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가 망원동의 밤하늘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빨갛고 파란 경광등 불빛이 미친 듯이 번쩍이며 페인트가 흉측하게 벗겨진 계단 벽면을 어지럽게 비췄다. 고은지는 야른 수면 바지 차림으로 두 팔을 꽉 껴안은 채 칼바람이 부는 복도에 서서 들것에 실려가는 엄마를 보며 그저 목청이 찢어져라 엉엉 울어대기만 했다. 고은성은 겉옷조차 걸치지 못한 채 맨발에 슬리퍼만 꿰차고 구급대원들 옆에서 머리 잘린 파리처럼 어쩔 줄 몰라 허둥거렸다. 불 꺼진 베란다에는 고동환이 유령처럼 가만히 서 있었다. 성에 낀 창문을 뚫고 들어온 창백한 달빛이 주름진 그의 얼굴을 비췄다. 그의 발치에 놓인 17개의 난초 화분은 이미 완벽하게 죽어 있었다. 누렇게 떠서 시커멓게 썩어 들어간 잎사귀들이 화분 가장자리에 힘없이 축 늘어져 있는 꼴이 마치 참수를 당해 고개를 푹 숙인 죄수들의 머리통 같았다. 병원 응급실 복도에는 코를 찌르는 독한 소독약 냄새가 진동했다. 머리 위로 길게 뻗은 낡은 형광등은 한쪽 끝이 시커멓게 타들어간 채 모기 소리처럼 신경을 박박 긁는 윙윙 소리를 내며 깜빡거리고 있었다. 우측 대퇴골 분쇄 골절입니다. 당장 철심을 박는 수술을 해야 합니다. 의사는 엑스레이 사진을 들고 마치 사형 선고를 내리듯 건조한 목소리로 말했다. 수술비에 입원 치료 및 재활 비용까지 합치면 대략 1,800만 원 정도가 필요했다. 고은성은 수납 창고 앞에 서서 온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듯한 현기증을 느꼈다. 그의 직장 의료보험은 본인과 직계 자녀만 적용될 뿐 부모는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전현주의 국민건강보험으로 어느 정도 처리가 된다고 해도 본인 부담금으로 내야 할 돈이 무려 700만 원에 달했다. 그는 복도 구석에 쪼그려 앉아 덜덜 떨리는 손가락으로 스마트폰 은행 앱을 켰다. 적금 통장, 월급 통장, 심지어 평소에 쓰지도 않던 동전 모으기 계좌까지 영혼까지 끌어모아 뒤탈탈 털었다. 하지만 어떻게 긁어모아도 남은 돈은 딱 400만 원뿐이었다. 300만 원이 모자랐다. 고은성은 얼음장 같은 타일벽에 기대어 스르륵 바닥으로 미끄러져 주저앉았다. 야른 수면 바지를 뚫고 올라오는 냉기가 온몸을 휘감았다. 그는 이를 악물고 대학 시절 가장 친했던 동기의 번호를 눌렀다. 지훈아, 나야. 우리 엄마가 골절로 입원을 하셨는데 수술비가 급하게 필요해서.
혹시 300만 원만 먼저 빌려줄 수 있냐? 다음 달 월급 나오면 꼭 갚을게. 수화기 너머로 몇 초간 무거운 침묵이 흐르더니 이내 지훈의 어색한 헛웃음 소리가 들려왔다. 은성아, 어쩌냐. 내가 요새 전세 보증금 올려주느라 통장에 먼지만 날리거든. 다른데 한번 알아봐 줄래? 고은성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묵묵히 전화를 끊었다. 그는 곧바로 다른 동창의 번호를 눌렀다. 아이고, 은성아. 내가 안 빌려주려는 게 아니라 우리 집사람이 경제권을 꽉 쥐고 있어서 10원 한 장 내 맘대로 못 쓴다. 다음 달에 보너스 나오면 그때 다시 얘기하자. 세 번째 전화는 꼬박 1분 동안 신호음만 가다가 자동으로 끊어졌다. 아예 받지도 않았다. 고은성은 까맣게 꺼진 스마트폰 화면을 죽어라 노려보았다. 눈시울이 시큰거리고 뻐근하게 아파왔다. 깜빡거리는 형광등 불빛 아래 절망으로 꽉 찬 병원 복도에서 그의 머릿속에 통제할 수 없는 기억 한 조각이 불쑥 튀어올랐다. 그건 그와 윤채린이 한창 연애를 하던 시절의 일이었다. 강남에서 저녁을 먹고 계산서를 보던 중 예산보다 조금 초과된 금액을 확인하고는 무심코 한마디 불평을 늘어놓았었다. 이번 달에 신용카드를 50만 원 정도 더 긁었더니 생활비가 조금 빠듯하네. 그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는 말로 던진 것이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사무실에 앉아 모닝커피를 마시고 있을 때 그의 휴대전화가 짧게 진동했다. 입금 알림이 떴다. 200만 원이 보낸 사람, 윤채린. 메모란에는 아주 깔끔하게 딱 한 글자만 적혀 있었다. 그때의 고은성은 그 200만 원을 보며 미안함은커녕 오히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묘한 우월감마저 느꼈다. 그는 그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여겼고 자신이 특등급 1등 신랑감으로서 가진 매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상갓집 개처럼 차가운 병원 바닥에 널브러져 제 어미 살릴 돈 300만 원조차 구하지 못하는 꼴이 되고 나서야 그는 비로소 깨달았다. 그 가벼워 보이던 써라는 한 글자가 대체 얼마나 무거운 애정과 맹목적인 신뢰를 담고 있었는지를. 그리고 그 완벽했던 신뢰를 굵은 소금밭에 내동댕이치고 무참히 짓밟아버린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 같은 시각, 경기도 판교. 성안의료기기 단독사옥의 연구개발센터는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었다. 윤채린은 세상 사람들의 추측처럼 제주도로 도망쳐 상처를 치유하지도 않았고 혼수 자금을 펑펑 쓰며 해외로 훌쩍 떠나지도 않았다. 그녀는 각이 딱 떨어지는 새하얀 연구용 가운을 입고 클린룸의 무용등 아래 서 있었다. 손에는 버니어 캘리퍼스를 든 채 수석 엔지니어들과 함께 최신형 무체혈 혈당 측정기의 센서 정밀도를 꼼꼼하게 체크하는 중이었다. 그녀의 긴 머리는 흐트러짐 하나 없이 단정하게 묶여 있었고 얼굴에는 군더더기 화장기가 전혀 없었다. 그녀의 눈빛은 몰입 그 자체였고 마치 뜨거운 불에 달궈 수만 번 두드려낸 강철처럼 차갑고 단단했다. 이혼한 바로 다음 날 그녀는 아버지의 집무실로 걸어 들어가 아주 평온한 얼굴로 회사 경영에 참여하겠다고 선언했다. 무슨 대단하고 허황된 야심 때문이 아니었다. 아기로 가득 찼던 그 거실에서 무릎이 굵은 소금에 찢겨나가던 그 48시간 동안 그녀는 너무나도 차갑고 잔혹한 진리 하나를 뼛속 깊이 깨달았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에게 기대어 얻으려는 온기 따위는 전부 독약을 바른 사탕발림에 불과하다는 것을. 나 윤채린은 내 남은 평생 2번 다시 내 알량한 자존심을 그 어떤 남자의 소나귀에도 쥐어주지 않겠다고. 그녀는 매일 아침 7시면 칼같이 회사에 출근 도장을 찍었고 밤 10시가 되어서야 사무실에 마지막 불을 끄고 퇴근했다. 점심 식사는 무조건 지하 1층 구내식당에서 해결했다. 그녀가 가장 즐겨 먹는 메뉴는 구내식당에서 제일 싼 뚝배기 된장찌개였다. 펄펄 끓는 뚝배기 위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짜고 투박하며 그 어떤 화려한 장식도 없는 순수한 맛.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곳에서 밥을 먹을 때는 그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가 없었고 윗사람이 먼저 숟가락을 들 때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었으며 밥을 다 먹고 난 뒤 혼자 남아 잔반을 치울 일도 없었다는 것이다. 그녀 소유의 포르쉐는 차고에 처박혀 먼지만 뒤집어 쓰고 있었고
대신 회사에서 내어준 평범한 현대 소나타를 직접 몰고 출퇴근을 했다. 그녀는 새로운 명품 가방을 단 하나도 사지 않았고 SNS에 이혼에 대한 억울함을 토로하는 글도 올리지 않았다. 그녀의 카카오톡 상태 메시지는 죽은 듯이 텅 비어 있었고 프로필 사진은 기본 설정인 회색 사람 실루엣으로 바뀌어 있었다. 그녀는 얌전하게 몸을 사리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아주 냉혹한 자아 재건 공사를 진행 중이었다. 연약하고 사랑받고 싶어 안달났던 과거의 썩은 살점들을 하나하나 도려내고 자기 뼈에서 뽑아낸 골수로 칼도 창도 뚫지 못할 강철 뼈대를 새롭게 주조해내고 있었다. 이혼 후 100일째 되던 날, 서울에 올해의 첫눈이 내렸다. 한남동 윤 회장 저택의 육중한 검은색 철문 밖에는 고운성이 혼이 빠져나간 조각상처럼 우두커니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가장자리가 너덜너덜해지도록 꽉 쥐고 있던 노란색 포스트잇 한 장이 들려 있었다. 거기에는 용서를 구하는 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는데 썼다 지우고 다시 쓴 흔적 위로 눈 녹은 물이 번져 글씨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뭉개져 있었다. 눈송이가 소리 없이 그의 머리카락 위로 내려앉았고 그가 입고 있던 짙은 남색 모직 코트 어깨 위로 야른 성애가 겹겹이 쌓여갔다. 그의 입술은 동사할 듯 시퍼렇게 질려 있었고 오랜 시간 서 있었던 두 다리는 사시나무 떨듯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다. 그는 이곳에서 꼬박 4시간을 서 있었다. 오후 2시부터 가로등 불이 켜진 저녁 6시까지. 대문 인터폰이 울린 것은 딱 한 번뿐이었다. 집사의 온기 없는 목소리가 얼음 조각처럼 그의 귓구멍을 파고들었다. 고은성 씨, 아가씨는 댁에 안 계십니다. 회장님께서 한 번만 더 얼쩡거리면 사설경호 업체 부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만 돌아가시지요. 하지만 고은성은 발길을 돌리지 않았다. 그는 굳게 닫힌 철문을 미친 사람처럼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마치 이곳에서 충분히 오래 기다리기만 하면 매주 금요일 퇴근길에 자신을 기다려주던 그 사랑스러운 여자가 다시 환하게 웃으며 문을 열고 자신에게 걸어올 것만 같았다. 그는 꿈에도 몰랐다. 윤채린이 지금 정말로 집에 없다는 사실을. 그녀는 여전히 판교사옥에서 야근 중이었다. 넓고 환한 회의실 안은 온풍기가 빵빵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빔 프로젝터의 푸르스름한 불빛이 그녀의 평온한 얼굴을 비췄다. 그녀는 40, 50대의 핵심 엔지니어들과 함께 차세대 제품 출시 일정을 두고 피 튀기는 난상 토론을 벌이는 중이었다. 마지막 엔지니어가 서류를 챙겨 회의실을 빠져나가고 난 뒤 체리는 텅 빈 긴 테이블 끝자락에 홀로 남았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통유리창 밖을 내다보았다. 판교의 눈은 서울 시내보다 훨씬 더 굵고 거세게 내리고 있었다. 가로등 불빛에 비친 한방눈은 마치 수만 마리의 하얀 나방떼가 미지의 어둠을 향해 몸을 던지는 것처럼 보였다. 그 눈보라를 가만히 바라보던 체린의 머릿속에 갑자기 아무런 예고도 없이 아주 사소한 기억 하나가 스쳐 지나갔다. 신혼 첫날 아침의 일이었다. 삭신이 쑤시는 것을 꾹 참고 새벽 6시에 일어나 주방에서 시댁 식구들의 아침 식사를 준비할 때였다. 그때 주방 창문 밖 앙상한 나뭇가지 위에 까치 한 마리가 앉아 깍깍거리며 울고 있었다. 사랑에 눈이 멀었던 그 멍청한 윤채리는 그때만 해도 그 까치 소리가 행복한 결혼 생활의 시작을 알리는 길조라고 아주 순진하게 믿어 의심치 않았었다. 체리는 천천히 두 눈을 감고 두 손에 얼굴을 깊이 파묻었다. 그녀의 어깨가 미세하게 한 번 들썩였다. 그리고 그녀는 온풍기에 따뜻한 열기가 섞인 공기를 폐부 깊숙이 들이마셨다. 그녀가 다시 고개를 들었을 때 그녀의 눈동자 밑바닥에 남아있던 마지막 감정의 파편마저 완벽하게 얼어붙어 버렸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회의실 불을 탁 꺼버렸다. 복도 끝에 놓인 자판기에서 웅웅거리는 미세한 기계음이 들려왔다. 체리는 동전을 넣고 하초코 버튼을 꾹 눌렀다. 종이컵이 툭 떨어지고 펄펄 끓는 액체가 쏟아져 내렸다. 그녀는 손이 될 정도로 뜨거운 종이컵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조심스럽게 한 모금 입에 머금었다. 지독하게 달콤했다. 그리고 지독하게 뜨거웠다. 그 뜨거운 액체가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 한때 극심한 스트레스로 꼬이고 뒤틀렸던 위장까지 따뜻하게 다림질하듯 쓸어내렸다.
망원동의 그 낡은 빌라, 무릎을 파고들던 굵은 소금, 그리고 절망으로 가득 찼던 그 전화 통화에 대한 모든 기억들을 완벽하게 녹여버리고 남김없이 증발시켜버렸다. 체리는 종이컵을 손에 든 채 연구소 1층의 유리문을 밀고 야외 주차장을 향해 걸어나갔다. 하이힐 굽이 방금 막 쌓이기 시작한 눈밭을 밟으며 뽀드득, 뽀드득 경쾌한 소리를 냈다. 그녀는 티 없이 새하얀 눈밭 위로 선명하고도 곧게 뻗은 2번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을 한 줄기 발자국을 남기며 앞을 향해 걸어갔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잊지 말고 저희 채널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